제10장 맹렬한 추격과 느긋한 도주. 배포 할아버지는 삐걱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밤길을 달렸다. 배포는 있는 힘을 다해 서두르고 있었다. 회색 재판관의 말이 아직도 귓전에서 맴돌았다. 아무튼 그 이상한 아이를 손을 좀 봐주어야겠군요. 피고 이제 믿어도 좋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모가 몹시 위험하다는 것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당장 모모에게 달려가 회색 신사들을 조심하라고 알려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모모를 보호해야 했다. 방법은 곧 생각해낼 수 있으리라. 배포는 자전거 페달을 힘주어 밟았다. 하얗게 샘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원형극장까지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했다. 폐허는 사방을 에워싼 수많은 우아한 회색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 대낮처럼 환했다. 수십 명의 회색 신사들이 풀이 웃자란 계단 위를 황급히 오르락 내리락하며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모모의 방으로 이어지는 담장의 구멍을 찾아냈다. 그들 중 몇몇이 안으로 기어들어가 침대 밑과 벽난로 속까지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기어나와 멋진 회색 신사복을 툭툭 털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 신사가 말했다. 벌써 도망쳤어요. 다른 신사가 말했다. 정말 괘씸하군요. 아이가 밤중에 침대에 얌전히 누워있지 않고 싸돌아다니다니. 세 번째 신사가 말했다. 기분이 영 좋지 않군요.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귀뜸해준 모양이에요. 첫 번째 신사가 대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그 자가 우리의 결정을 우리보다 먼저 알았다는 말이 되지 않소? 회색 신사들은 불안스레 서로를 쳐다보았다. 세 번째 신사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 아이가 정말 그자로부터 미리 귀뜸을 받았다면 아이는 분명 이 근방에 없을 거요. 여기서 더 이상 찾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요. 더 좋은 생각은 없습니까? 내 생각에는 본부에 즉시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럼 본부가 대출동 명령을 내리겠지요. 본부는 먼저 우리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는지 물을 거요. 당연한 일이지만. 첫 번째 회색 신사가 말했다. 좋아요. 우선 주변을 샅샅이 찾아봅시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그 자의 도움을 받기라도 했다면 우린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른 신사가 화를 버럭내며 호통을 쳤다. 웃기는 소리 말아요. 그럴 경우 본부는 언제라도 즉시 대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동원 가능한 모든 영업사원이 함께 그 아이를 뒤쫓을 겁니다. 그 아이가 우리 손을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는 모두 잘 알고 있겠지요. 그날 밤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그칠 기미가 없는지 의아해했다. 심지어는 좁다란 골목길과 울퉁불퉁한 자갈길에서도 희부옇게 날이 밝을 때까지 소음이 그치지 않았다. 보통 때 같으면 큰 도로에서나 들렸을 법한 소음이었다. 사람들은 밤새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같은 시각에 꼬마 모모는 거북에게 이끌려 밤이 이슥한데도 잠들지 않은 대도시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수많은 군중이 서로 뒤엉켜 쫓기듯 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조급하게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끝없이 긴 열을 지어 총총 걸음을 했다. 찻길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그 틈바구니에서는 하나같이 승객이 빼곡히 들어찬 대형 버스들이 으르렁댔다. 건물 전면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광고 전광판이 현란한 빛을 쏟아내어 이 번잡한 소란을 한순간 비추고는 다시 꺼졌다.
이 모든 광경을 난생 처음 보는 모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꿈결인 듯 거북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넓은 광장과 환히 밝혀진 거리를 가로질렀다. 그들의 뒤에서 앞에서 자동차들이 무섭게 달리고 있었다. 주변은 행인들로 박을댔지만 거북을 앞세우고 걸어가는 아이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모와 거북은 일부러 피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와 부딪히지도 않았다. 그들 때문에 급정거를 하는 자동차도 없었다. 거북은 어느 순간에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지 행인이 지나가지 않는지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고 기다리느라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다. 모모는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도 그렇게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갈수록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내 도로 청소부 배포는 옛 원형극장터에 도착했다. 배포는 자전거에서 내리기도 전에 벌써 흐릿한 자전거 불빛으로 폐허의 둘레에 어지럽게 찍힌 무수한 자동차 바퀴 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자전거를 풀밭에 팽개치고 담장의 구멍 쪽으로 달려갔다. 배포는 우선 작은 소리로 불러 모았다. 모모! 그러고는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불렀다. 모모! 아무 대답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배포는 꿀꺽 침을 삼켰다. 목이 바짝바짝 탔다. 배포는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 칠흑같이 깜깜한 모모의 방으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발이 걸려 비틀거리다 발목을 삐끗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은 책상과 나무 괴짝으로 만든 의자 2개는 쓰러져 있고 이불과 매트리스는 침대에서 끌어내려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모모는 없었다. 배포는 입술을 깨물고 순간 가슴을 찢고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억지로 참으며 중얼거렸다. 맙소사, 오 맙소사, 그들이 모모를 끌고 가버렸어. 내 작은 꼬마를 끌고 간 거야. 내가 너무 늦게 온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성냥불이 다 타들어가 손가락이 뜨끔했다. 배포는 성냥개비를 던져버리고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윽고 그는 허겁지겁 밖으로 기어나와 절뚝거리며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갔다. 배포는 자전거에 훌쩍 올라타고서 미친 듯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기기를 만나야 해. 지금 기기를 만나야 해. 제발 그 친구가 자고 있는 창고를 찾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배포는 기기가 얼마 전부터 일요일 밤이면 조그만 폐차장의 부품 창고에서 자면서 몇 푼의 부수입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기의 일은 아직도 쓸만한 부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다. 예전에 종종 도난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배포는 마침내 창고에 이르러 주먹으로 문을 마구 두드렸다. 기기는 처음에 자동차 부품 도둑이 아닌가 해서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배포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었다. 기기는 깜짝 놀라 투덜댔다.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을 사정없이 깨우는 건 정말 질색이에요. 배포는 헐떡거리며 내뱉었다. 모모한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기기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모한테요? 무슨 일인데요? 배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아주 나쁜 일이야. 배포는 기기에서 자기가 본 것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열린 재판, 폐허 주변에서 본 무수한 바퀴 자국, 모모가 그곳에 없더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물론 배포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모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덜덜 떨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더 빨리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배포는 이야기를 마쳤다. 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좋게 끝나지 않을 줄 알았다니까. 그들이 보복을 한 거야. 그들이 모모를 데려간 거라고. 어떻게 하나, 기기.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하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말인가. 배포가 설명하는 사이에 기기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핏기가 사라졌다. 기기는 발밑에 땅바닥이 갑자기 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까지 기기는 모든 것을 그저 규모가 방대한 놀이쯤으로 생각해왔다. 이번 일을 어떤 놀이나 이야기를 대하듯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난생 처음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저 스스로 독립해 그를 빼놓고 전개되고 있었다. 세상의 어떤 환상을 갖고도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기기는 한참 있다가 입을 떼었다. 아저씨, 모모가 그냥 산책하러 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전에도 가끔 그랬잖아요. 꼬박 사흘 밤낮을 시골을 쏘다닌 적도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배포는 벌컥 화를 내며 물었다. 그럼 자동차 바퀴 자국들은 매트리스가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건? 기기는 발뺌하듯 대답했다. 좋아요. 정말 누가 거기 왔었다고 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모모를 찾아냈다고 누가 그래요? 모모가 미리 자리를 뜬 거예요. 모모가 있었다면 그렇게 엉망으로 뒤져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모를 찾아냈다면 그런 어쩔 셈인가? 배포는 소리치며 젊은 친구의 오돗자락을 꽉 움켜쥐고 흔들어댔다. 기기, 제발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게. 회색 신사들은 실제로 있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 당장에 말이야. 기기는 깜짝 놀라서 더듬거렸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물론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하지만 우선 잘 생각해야 해요. 대체 어디서 모모를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배포는 기기에 옷자락을 놓으며 불쑥 내뱉었다. 경찰서로 가겠어. 기기는 기겁해 소리쳤다.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경찰이 출동해서 모모를 찾는다고 쳐요. 경찰이 모모를 어떻게 할지 아세요? 아저씨, 아세요? 떠돌이 고아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아시냐고요. 창살이 달린 고아원에 쳐넣는다고요. 아저씨는 우리 모모를 그런 데에 넣고 싶으세요? 배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모가 공경에 처해 있다면 어쩌지? 하지만 모모가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저씨가 경찰을 풀어 그 애를 쫓는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저씨는 그 애가 아저씨를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눈빛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배포는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얼굴을 팔에 묻었다. 배포는 신음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구먼. 도무지 모르겠어. 기기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언가 해보기로 하죠. 모모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진 모든 일이 다시 제대로 돌아올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소동을 벌인 데에 대해 우리 셋이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요. 배포는 중얼거렸다. 그렇게 생각하나?
갑자기 무거운 피로감이 몰려왔다. 노인에게 오늘 일은 조금 과했던 것이다. 그럼요. 기기는 대답하며 배포의 삔 발에서 신발을 벗겼다. 그는 배포를 부축해 자리에 눕히고 삐끗한 발목을 젖은 수건으로 싸주었다. 기기는 부드럽게 말했다.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기기는 배포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고는 웃옷을 베개 삼아 머리에 괴고 바닥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밤새 회색 신사들을 생각했다. 걱정 없이 살던 기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한 불안을 느꼈다. 시간저축은행의 본부로부터 대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도시의 전 영업사원은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오로지 꼬마 모모를 찾는 데 전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거리마다 온통 회색 신사들로 득실거렸다. 그들은 지붕 위에도 하수도 안에도 앉아 있었다. 기차역이며 공항, 버스와 전철도 은밀히 검문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도처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모를 찾을 수 없었다. 모모가 물었다. 거북아, 지금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니? 그들은 막 어떤 컴컴한 뒤뜰을 지나는 중이었다. 거북의 등에 이런 말이 나타났다. 걱정하지 마. 글을 읽고 모모는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걱정은 안 해. 하지만 그 말은 용기를 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다. 모모는 벌써부터 은근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북이 이끄는 길은 더욱더 이상해지고 꼬불꼬불 복잡해졌다. 그들은 이미 정원을 여러 개 지나왔고 다리를 건너고 지하도를 건넜으며 성문과 건물의 현관들을 지나왔다. 심지어는 몇 번인가 지하실을 지나기도 했다. 만약 회색 신사들이 총 출동해 자기를 뒤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모모는 아마 한층 더 마음을 졸였으리라. 하지만 모모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참을성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거북을 따라 그 복잡한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거북은 복잡한 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었듯이 추적자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지나간 바로 다음 순간에 회색 신사들이 그 자리에 나타난 적도 여러 번이나 되었다. 하지만 서로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모가 말했다. 내가 그를 깨우쳐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거북의 등에는 경보등처럼 이런 말이 깜빡였다. 조용히 해.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모모는 그 지시를 따랐다. 바로 지척에서 어두운 형체 셋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걷고 있는 구역의 집들은 점점 잿빛이 되고 더욱 허름해졌다. 곳곳에 진흙탕물이 고인 거리 양쪽으로 휘칠이 부슬부슬 떨어지는 고층 임대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어두웠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저축은행의 본부에 모모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본부가 응답했다. 조소, 그 애를 잡았나요? 아니요, 갑자기 땅이 떨어져서 그 애를 삼켜버리기라도 한 모양입니다. 그 애의 흔적을 다시 놓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그 애를 본 곳이 어딘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본부는 자신 있게 잘라 말했다. 그런 것은 없어.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의 가장자리에 있는 곳이랄까요? 그 아이는 그 가장자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본부는 소리쳤다. 뭐라고요? 추적하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애를 꼭 잡아야 하오. 알겠어? 잿빛 음성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모모는 처음에는 어스름한 새벽 햇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빛은 갑자기, 정확히 말하면 모모와 거북이 그 거리로 접어든 순간 비치기 시작했다. 이곳은 밤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도 아니었다. 어슴푸레한 빛은 새벽 햇살 같지도 않고 저녁 햇살 같지도 않았다. 그 빛은 모든 사물의 윤곽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 보였다. 하지만 빛이 나오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듯했다. 아니, 오히려 사방에서 동시에 빛이 나온다고 해야 할 듯했다. 도로의 아주 작은 돌멩이까지 기다란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지만 그림자들은 모두 제각금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 나무는 왼쪽에서, 이 집은 오른쪽에서, 그리고 저 위쪽의 기념비는 앞쪽에서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기념비는 모양이 아주 이상했다. 까만 돌로 된 주사위 모양의 커다란 받침대 위에 거대한 하얀 달걀이 놓여 있는 것이 전부였다. 집들도 모모가 지금까지 보았던 집들과는 달랐다. 눈이 부실 듯한 하얀색 일색이었던 것이다. 창문 안쪽으로는 컴컴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서 안에 누가 살긴 하는지 어떤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모모는 이 집들이 거주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은 물론 강아지나 새, 자동차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 것이다. 마치 유리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모모는 거북이 오히려 전보다 더 느리게 가는 듯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놀랍기만 했다. 이 묘한 구역의 바깥쪽은 한밤중이었다. 그곳에는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켠 석대의 우아한 자동차가 곳곳에 구덩이가 팬 거리를 질주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저마다 몇 명의 회색 신사들이 앉아 있었다. 맨 앞의 자동차에 탄 한 신사가 모모를 발견했다. 그때 모모는 이상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몇 채의 집이 늘어선 거리로 막 들어서는 참이었다. 하지만 회색 신사들이 모퉁이에 이르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자동차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마구 밟자 바퀴는 요란하게 돌아갔지만 자동차는 제자리에서 달리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속도는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달리는 것 같았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것을 깨달은 회색 신사들은 육지거리를 내뱉으며 차에서 훌쩍 뛰어내려 저 멀리 보이는 모모를 걸어서라도 따라잡으려고 했다. 회색 신사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힘껏 달렸다. 하지만 완전히 기진맥진해져서 멈춰서 보니 겨우 10m를 나갔을 뿐이었다. 모모의 모습은 저 멀리 눈처럼 새하얀 집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한 신사가 말했다. 끝났어. 모두 끝장이야. 이젠 그 애를 잡을 수 없을 거요. 다른 신사가 말했다. 왜 앞으로 나갈 수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첫 번째 신사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요. 문제는 그게 우리가 추적을 포기한 것에 대한 정상 참작 요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요. 우리가 재판에 회부될 거란 말인가요? 글쎄요. 하지만 분명 칭찬은 하지 않을 거요. 추적에 가담한 회색 신사들은 고개를 떨구고 자동차의 라디에이터와 범퍼에 걸터 앉았다. 더 이상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저 멀리 앞쪽에서 모모는 거북 뒤를 따라 눈처럼 새하얀 텅 빈 거리와 광장들이 복잡하게 얽힌 곳을 꼬불꼬불 지나고 있었다. 어찌나 천천히 걸었던지 오히려 발밑에 도로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고 건물들이 휙휙 스쳐 지나는 것 같았다. 거북이 또 한 번 모퉁이를 돌았다. 뒤를 따라가던 모모는 깜짝 놀라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 거리의 모습은 앞의 거리들과는 달랐다. 그곳은 거리라기보다는 좁은 골목이라 해야 할 것 같았다. 왼쪽과 오른쪽에 빽빽히 들어찬 집들은 오랜 세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불쑥 솟아오른 화려한 유리궁전들처럼 보였다. 작은 탑과 발코니와 테라스가 무수히 달린 그 집들에는 온통 바닷말과 해초가 주렁주렁 걸려있고 조개며 산호들이 가득 뒤덮여 있었다. 그 집들은 진주조개처럼 오색 영롱한 빛을 은은히 발하고 있었다. 골목길은 막다른 곳에서 다른 집들과 직각을 이루며 서 있는 어떤 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집의 한가운데에는 수많은 형상들이 새겨진 커다란 초록색 문이 나 있었다. 모모는 머리 위쪽 담장에 달려있는 거리 표지판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표지판 위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언제나 없는 거리. 표지판을 읽고 글자를 해독하느라 잠깐 지체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거북은 어느새 한참 앞서 나가 골목 끝 막다른 집 앞 근처까지 가 있었다. 기다려, 거북아! 모모는 소리쳐 거북을 불렀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거북은 모모의 목소리를 들은 모양인지 우뚝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모모는 거북을 따라가려고 했다. 하지만 언제나 없는 거리에 들어서자 마치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느낄 수는 없지만 세찬 바람을 안고 걷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다. 모모는 이 수수께끼 같은 압력에 맞서 간신히 버티고 서서 담장의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엉금엉금 기어보기도 했다. 마침내 모모는 골목 어귀에 주저앉아 골목 끝에 있는 거북에게 소리쳤다. 도저히 못하겠어. 좀 도와줘. 거북은 느릿느릿 되돌아왔다. 모모 앞에 오자 거북 등에 이런 충고가 나타났다. 뒷걸음질 쳐봐. 모모는 그렇게 했다. 몸을 돌려 뒷걸음질 치니 갑자기 전혀 힘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모모가 뒷걸음질 치는 동안 생각도 뒷걸음질 쳤고 숨도 뒷걸음 쳤고 느낌도 뒷걸음 쳤다. 한마디로 모모의 삶이 뒷걸음 쳤던 것이다. 이윽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등에 부딪혔다. 돌아서서 보니 골목을 직각으로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집 앞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수많은 형상이 새겨진 초록색 대문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서 모모는 내심 조금 놀랐다. 내가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모모는 의심스러웠지만 그 순간 육중한 두 개의 문짝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다. 모모는 대문 위에 또 하나의 표지판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깐 멈칫했다. 옛 이야기에 나오는 일각수가 들고 있는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무 데도 없는 집. 글씨를 빨리 읽지 못하는 모모가 표지판의 글자를 다 읽고 나니 두 개의 문짝이 스르르 닫히는 참이었다. 모모는 문틈으로 얼른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육중한 문이 나직이 우르렁 소리를 내며 모모의 등 뒤에서 닫혔다. 모모와 거북은 이제 천정이
높은 아주 긴 복도에 서 있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들의 조각이 마치 천장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었다. 여기서는 거꾸로 흐르는 불가사의한 역류는 느낄 수 없었다. 모모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을 따라 기다란 복도를 지나갔다. 복도 끝에 이르자 거북은 작은 문 앞에 우뚝 멈춰섰다. 모모가 허리를 구부려야 겨우 지날 만큼 작은 문이었다. 거북의 등에 이런 글자가 나타났다. 다 왔어. 모모가 허리를 구부리자 코앞에 있는 작은 문 위에 붙은 작은 표지판이 보였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쿤두스 미누티우스 호라 박사. 모모는 깊이 숨을 들이켜고는 마음을 다잡아 먹고 작은 손잡이를 돌렸다. 조그만 문이 열리자 안에서 제깍제깍 똑딱똑딱 땡땡땡 여러 소리가 이루는 아름다운 음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모모는 거북을 따라갔다. 뒤에서 작은 문이 쾅 하고 닫혔다.